일단 조선이란 나라를 알기 시작했었던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 유명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제 15세기 이후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16, 17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동남아, 여기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일본이 이렇게 있고, 그럼에도 독도 또 안 그리면 또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만이 있고, 여기 동남아가 있는 거죠. 여기 베트남 있고, 태국 있고, 여기 뭐 필리핀, 너무 밑으로 내려갔구나. 여기가 뭐 대만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 필리핀부터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옵니다. 향신료부터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여기서부터 무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굳이 뚫고 여기까지 와요. 중국이죠. 여기 중국 남단입니다. 여기 일본입니다. 곧 죽어도 일본이랑 중국은 들어가려 합니다. 왜? 중국은 당연하죠. 당시 이제 명나라, 그래서 이제 청나라로 넘어가는 무렵쯤 중국은 인구도 많아요. 시장이 크죠. 게다가 선진적입니다. 선진적인 물건이 많아요. 여기 비단, 차, 유럽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본,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어떤 오해, 정근대 일본에 대한 오해. 일본 친구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다 칼차고 훈도시, 그 빤스, 일본 전통 빤스, 그것만 입고 다니면서 미개인처럼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일본 크고요. 일단 조선의 2배 정도 되는 나라, 영토로만 따지면 에도막부 시절 정도가 되면은 조선의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농사가요, 이모작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조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은이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나느냐? 전 세계 은 유통량의 3분의 1이 일본산 은입니다. 그 정도로 은강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 친구들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땅, 조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슬쩍 한번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놔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도 치욕적이지만 모릅니다. 서울도 서울이라고 안 불러요. 치오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조선을 섬이라고 불러요. 기록해놔요. 그 말은 뭐냐면 가본 적도 없고요.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표현할 때 중국과 일본의 허락을 거쳐야 된다. 무역을 하기 위해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과 중국이 허락을 아마 안 해줄 거다. 그리고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미운털을 박히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만한 나라는 아니다. 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안 와요. 조선으로는 안 와요. 이게 흔히 흥선대원군 나중에 막 나오고 이러면 쇄국정책 막 이래가지고 모든 열강이 조선을 침범하려고 막 하는데 조선은 그걸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막았었던 걸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흥선대원군의 그 쇄국정책은 고요 속의 외침 같은 거예요. 프랑스, 영국, 미국이 한번 와요. 슥 한번 와가지고 오는데 안 돼! 우리는 절대!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그냥 조선을 탐냈었던 나라는 일본과 청나라와 소련 정도였었고 딱히 관심이 있거나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와서 가져갈 게 없어요. 인구가 많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동남아처럼 산모작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쌀이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갖고 갈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 비단? 뭐라고 써있냐면 비단이 난다. 비단이 있다. 근데 자기네들 쓸 것 딱 하면은 남는 게 없다. 비단 뭐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 거의 안 납니다. 하나 기댈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몰랐어 그걸. 나중에 캐봤더니 나는 게 금이에요. 금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안 와요.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번 오면 그냥 우리랑은 좀 다르네, 가난하네, 요 정도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가톨릭 선교사들입니다. 왜 이들이 갑자기 전혀 뜬금없이 조선을 관심 갖기 시작하느냐? 원래 선교사들은요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 무렵, 임진왜란 무렵이 되면 일본에는 천주교 신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기리시탄이라고 부르거든요. 크리스찬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기리시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에도막부가 되면 이거 금지시키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요. 에도막부는 천주교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막아요. 그래서 일본은 선교가 되다가 막힌 땅이 됐어. 중국은요 쿨하게 인정해 줍니다. 북경에 성당도 지어 해. 근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도 있어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종교라고 하는 게, 다른 문화권의 종교라고 하는 게 다른 문화권으로, 또 다른 문화권으로 이전될 때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불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삼국으로 들어올 때 이유가 명확해요. 선진적인 문화와 함께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선진적인 사상, 선진적인 문화가 같이 있어야 매력적이에요. 일본은 그걸 느꼈죠. 어디에서? 무기에서. 선교사와 함께 넘어오는 무기에서 그 매력을 느낍니다. 중국은 천주교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서학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너네한테 매력을 느껴야 돼? 우리보다 키가 좀 크네? 코가 좀 높네? 눈이 좀 크구나? 인 거지 이들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 선교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100년 가까이 선교하는데 500명이 채 안 믿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가 실패하고요. 일본의 선교 실패합니다. 조선은 들어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선에 있던 몇몇 양반 친구들이 굳이 가톨릭이 좋다며 배워갑니다. 북경과 심지어 마카오로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던 나라였는데 굳이 여기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교황청이 바라볼 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뭔데 우리가 굳이 선교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선교를 하며 신도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교황청에서 바라보는 조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기회의 땅이자 약속의 땅입니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사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넘어올까요? 누가? 어떠한 선교사들이 굳이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올까요? 가장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 아무도 선교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약 조선 선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여기에 교구는 만들어져요. 희한하죠? 이 나라는 쇄국을 하고 있는데 교구는 미리 만들어져요. 조선교구가 미리 만들어집니다. 자, 이 땅은 신기한 땅이지만 성스러워요. 알아서 가톨릭이 큰 곳이니까. 성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여길 가서 선교를 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늘려나가고 여기에 포교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면 여기에서 그걸 성공한 선교사들은 100% 성인 반열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성인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요. 약속의 땅이지만 고난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을 프랑스식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친구 누구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파비앙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파비앙 주교님입니다. 선교를 하러 왔어요. 조선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일기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파비앙 주교님이에요. 보고서 첫 장 뭐라고 쓸 겁니까? 그렇죠. 나의 고됨, 나의 고생, 이 모든 것이 더욱더 성스러워지려면 내가 여기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 먹고 자고 이동하고 싸고 하는 모든 것이 개고생이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글을 읽고 이것이 곧 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조선은 쓰레기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볼 때는 사료 비판을 해야 돼요. 이 사료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맥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이 파비앙 주교가 쓰고 있는 이 책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조선은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고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 됐었고 그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선이 기록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뭐냐면 이 프티니콜라라고 하는 주교가 쓴 기록인데요. 이 프티니콜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던 조선에 대한 기록들만 놓고 보면 조선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양반, 당시 국왕, 그 다음에 당시 여성의 삶 이런 것들이 극단화되어서 쓰레기로 묘사됩니다. 양반들은 여성을 놀이개처럼 부려먹고 밑에 신분적으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국왕은 하렘에 삽니다. 하렘. 수명의 여성들에게 둘러싸가지고 성노예를 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실제 조선이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겪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야만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성인이 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때 조선으로 왔었던 많은 선교사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프티니콜라입니다. 뭐냐면 이러한 기록들을 너무 악의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의 기록들은. 이 프티니콜라의 기록들은
기록들에 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흥미로운 기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의복부터 욕합니다. 한복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옷들 중에 가장 우스꽝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음식. 정체를 알 수 없는 푸성귀 몇 가지를 간도 하지 않은 채 간장 같은 거 그냥 비벼 먹는다. 이건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음식과 관련해서. 명언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명언처럼 해놓은 거예요. 최고의 반찬은 배고픔이다. 조선 최고의 반찬은 배고픔이다. 배고플 때 먹으면 먹을만한 음식 정도가 조선의 음식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계속. 통치, 정치. 조선은 정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언제나 현명하게 통치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우리는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지적. 그런데 푸티니콜라가 했었던 지적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면서도 푸티니콜라 이외의 선교사들 플러스 수많은 그 외국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조선의 문화 혹은 악습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진짜인 것 같아요. 술을 미친 듯이 먹습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조선의 가난은 조선의 음주벽에서 기인한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쌀 농사가 이루어지는데 걷어들인 쌀을 다 술로 만든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요. 조선의 술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한 게 이 푸티니콜라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한 4, 50년 무렵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정조 이전에는요. 계속 금주령입니다. 왜? 쌀이 부족해요.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이걸로 막걸리 만들면 지금 장수 막걸리 기준으로 몇 병 나올까요? 10병 나옵니다. 요거 소주 만들면 한 병 나와요. 쌀 한 가마니를 소주 한 병으로 만드는 효율이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사람들 술을 못 먹어요. 근데 정조 때가 되면은 막 이양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술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소주 만드는 기술들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푸티니콜라가 들어오기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술 문화가. 근데 미친 듯이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술을.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게 이 사람만 적어놓은 기록이 아니에요. 술을 어느 정도로 먹냐면 이 푸티니콜라 기록이 아닙니다. 다른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을 건너 다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강을 건너려고 뱃사공한테 갔는데 대낮이었는데 술에 취해 있어요. 뱃사공이. 그리고 포졸들, 관청 앞에 있는 포졸들이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적 기록이에요. 그리고 술은요, 애들도 먹어요. 그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술을 진짜 많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이. 그런데 이 푸티니콜라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선의 음주벽은 너무 심각해서 사람이 먹을 쌀까지 술을 만들어서 술을 먹는다 라고 기록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근데 개항 이후가 되면 이제 서양인들이 쭉 들어오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인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도들이잖아요. 개신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인들과 다릅니다. 왜? 뭐가 다르냐? 이들은 합법이에요. 교육과 의료를 낀 선교는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부터 뭐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짓거나 뭐 이화학당, 뭐 배제학당 뭐 이런 학교들을 짓거나 아니면 그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짓는 이유가 선교는 이것과 함께 하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데 이들이 남긴 기록들이 많아요. 남긴 기록들을 쭉 보면은 여전히 조선은 더럽고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비문명. 왜 그럴까요? 이제 합법도 됐는데. 첫 번째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기본적인 동양에 대한 환상과 왜곡된 시선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선교의 당위성입니다. 너네같이 미개하고 덜 떨어지고 문명화되지 않은 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니네 근대 모르지 모던. 니네 근대 알아? 모던이라는 거 알아? 뭔지?
우리가 그걸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너네는 문명화되지 않고 야만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 문명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당위를 종교에서부터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록한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천주교 선교사들이 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조선인 그 개화파들 혹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꼴배기가 싫은 거죠. 그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경계해요. 너네가 여기에서 선교할 때 그런 시선으로 계속하면 선교에 문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교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선교활동의 이면에는 당연히 특권 그리고 이권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에서 공사관으로 오는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참 씁쓸한 이야기인 건데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제대로 외교 관계를 맺고 제대로 관계 맺음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를 외교관으로 보내겠어요? 외교관을 보내겠죠. 조선은 사업가가 옵니다. 그 말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조선에서 조금이라도 이권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져가. 미국은 크게 신경 안 쓸게.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자라는 친구를 보내요. 그 친구가 알렌인데 그냥 사업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특권과 이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외교사, 정치사 관련된 이야기들, 종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다면 지금부터 할 얘기들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이니까 힘 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